어차피 이제 작가 소개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실천 가능성 세미나들이 진행될 거고, 창작 캠프와 전시를 하게 될 공간에 대해서 약간의 처음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시바미술관 기획에 대한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옮겼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하여간 그 뭐 페북에서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연기 창작이라는 주제로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보여드릴 게 이 작업인데요. 셀판으로 책 모양을 만들고, 여기 이제 독일에서는 피아노 금반띠라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하고, 책 포맷대로.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맨 첫 번째 연기 창작이라는 것의 시작점에 있는 작업이래 가지고 연기 창작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제 연기 창작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면서 훨씬 더 폭넓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런 책들을 만들었던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하셨던 정신영 작가님이랑 독일 유학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은 타이포그래피를 하고 저는 이제 93년도 미대를 들어갈 때는 회화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화과는 너무 그 자브리킨 시내 작업실이 있고 너무 뻑뻑해가지고 1학년한테는 작업 공간을 안 준다 이거야. 그리고는 이제 킨더 아틀리에라 그러나? 하여간 1학년들을 위한 공동 아틀리에 가서 1년을 있다가 오래는 거예요. 근데 난 그 문을 열어보고 너무 싫었어. 그 롬자라는 교수의 이제 1학년들을 위한 그런 기본 과정이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선택한 교수반에 가가지고 작업실을 받고 작업을 하는데, 그 기본 과정이 너무 싫어서 저기 자브리킨 미대에서 특수한 경우로 조각반이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포항제철소 같은 곳인데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수작업을 했던 공간이 한 99개 있어요. 그 공간에 철 조각을 하는 볼프강 네슬러라는 교수가 이제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 99개인데 학생 수 해봤자 뭐 1학년부터 7학년까지 다 해도 30명도 안 돼. 그러니까 개인당 어마어마한 공간을 3개씩 써도 되는. 그래서 입학은 회화과 교수한테 뽑혀서 왔는데 그냥 작업 공간을 안 줘서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철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게 되었고, 이분은 타이포그래피로 아주 섬세한 책을 만들고 문자 조형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책을 만들게 된 이 공동작업, 연기 창작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첫 번째를 만들기 시작한 게, 저도 문자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이분도 이제 문자 작업을 하면서 왜 글자들은 책에 인쇄가 되면 변할 수가 없잖아요. 한 페이지는 내용이 결정돼 버린다. 그리고 뭐 100페이지, 300페이지 이렇게 다 넘겨가야 되는 게 이제 지루해진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 계속 새로운 문자, 글자가 새겨지는 책은 불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어떻게 돼서 이 아이디어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물에다가 문자를 띄우자. 그래가지고 저는 철공방에서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쇠로 책을 만들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문자랑 문장 기호 같은 거를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이분이 식자하던 도구였나 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서 저 위에다 쭉 이렇게 가지런히 식자를 해놓고 전시를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누가 흔든다든지 뭐 이럴 때마다 막 변해서 저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내용이 고정되지 않고 늘 새롭게 써질 수 있는 책이라고 엉터리 주장을 했는데 실제는 이때 좀 계산을 잘못한 거죠. 녹이 쓰기 시작하는 거야. 스테인리스로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도 뭐 이 식자도 그렇고 이 무게감도 그렇고 뭐 나쁘지 않다 자화자찬하면서 이걸 첫 번째 이제 연기 창작에 타이포그래피를 하는 사람과 철 조각에 있는 사람이 함께 기대어서 만든 작업으로서 첫 출발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서로 기댄 것들을 보면 이 책인데 그죠? 이 사무엘 베케츠의 연극이라는 희곡을 책으로 만든 건데 이런 상태예요. 저 이제 상태들인데 그러니까 베케츠의 희곡들을 보면 거의 20세기 행위미술을 미리 다 해버린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면 워낙 뭐 고도를 기다리며도 그렇지만 단편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제 이 연극이라는 단편을 보면 무대에 항아리가 3개 놓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자 1명, 여자 2명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조명이 비치면 그 조명을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의 형태가 이렇게 된 거 보면 조명이 동시에 2개씩도 붙이고 뭐 이런 식의 시도가 된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책 작업들하고 이걸로 연결되는데 굉장히 가까웠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볼 때 책을 만들면서 종이가 어떤 형태를 담는 배경이 아니라 이 사무엘 베케츠의 연극과 관련해서는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무대에서 그 배우들이 빛이 비치는 순서에 따라서 발화하는 소리가 한꺼번에 평면화돼 버린 거고, 그런데 평면화되면서 함께 이렇게 겹쳐짐으로써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울림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게 저렇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텍스트의 특징인 행을 따라서 선적으로 이렇게 따라 흘러가는 시간이 중간에 함께 뭉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이분 작업에서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게 그때 이제 저는 우리 형이나 아버님이 서예를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난 너무 어려서 못 갈아주는 거 외에 붓글씨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옆에서 늘 서예를 보니까 서예 보는 것들 굉장히 좋아했고 이론적으로 기본적인 서예 이론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거기 목물로 쓰고 거기 낙관 찍고 글씨 쓰고 하는 가을 작가님이 있었으면 동양화의 예술에서 할 말이 많을 텐데, 이분은 타이포그래피를 하면서 서양식 문자 자형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이제 활판 인쇄일 때는 그 금속 활자 위에 물감이 앉혀지고 거기에 눌리는 압력에 따라서 그 문자 조형의 까만색 글자 모양이 굉장하진 않은데 컴퓨터로 폰트를 만들면서 형태선이 쓰여지고 그러면 거기에 균일하게, 그리고 서양에서의 글쓰기에 사용됐던 펜이라는 도구가
동양에서 붓으로 만들어냈던 그 획면들의 밀도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만들죠. 균등하게 만들고 뭐랄까 획일적인 어떤 면들을 만들어내는데, 나는 이제 동양서에서 보고 느꼈던,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평면에 울림이 생길 수 있냐. 서해에서 있는 원필, 방필, 중봉, 뭐 삼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똑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한 획이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 거기에서 안으로 응축하는 힘, 방필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발산하는 힘, 이런 차이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평면에 울림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서로 뭐 그냥 되는 대로 떠드는 대화들 속에서 이렇게 겹치면 울림이 생기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시간성과 공간성이 통일되는, 시간과 공간이 연기해서 만들어내는 무대일 수도 있고, 또 서양 타이포그래피에서 객관적인 평면, 그리고 균등한 평면들이 울림을 갖게 되는, 아마 서양에서 평면에서의 울림을 찾아냈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기죠. 그 경계선을 하나의 선으로 그어버리지 않고 여러 선이 뭉치기면서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어떤 때는 슬퍼 보이고 어떤 때는 기뻐 보이는 게, 그게 결정된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공기원고법 그런 얘기들 하는데,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잭슨 폴록 같은 데에서 보는 막 선이 엉겨질 때 엉긴 숫자만큼 공간이 울림을 찾게 되죠. 뭐 로드크나 이런 식계는 색깔들이 흐릿하게 경계선들을 만들면서 그런 울림들을 만드는데, 하여간 그런 틀에서 어떻게 평면과 평면 작업인데, 그러니까 책이지만 거기에서도 울림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런 얘기들 속에서 기대어서 작업하는. 그리고 이 책에 기반이 됐던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게 93년도에 10월 달에 자비켄 미대에 입학하고 그 학기 말, 그러니까 룬트강 때 전시했던 건데, 94년 1월 달쯤 됐죠. 그게 이제 첫 미대이고 첫 작업이죠. 근데 이제 저기서 보면 이게 이제 나도 문자에 좀 관심이 있었다고, 같이 연기 창작할 수 있는 이유로 얘기를 하는 작업인데, 그때 제가 독일 가가지고, 독일 가기 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면 기차표를 사야 되기 때문에 기차표 사는 문장을 열심히 작문을 했죠. Ich möchte eine Einfahrkarte nach Trier kaufen.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 공항 바로 밑에 역에 가가지고 표를 사려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지금보다 발음이 훨씬 나빴겠지. 지금은 이제 이빨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발음이 새는 거고, 그때는 막 적어놓고 또박또박 읽어가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이제 저랑 옆자리에서 타고 왔던 사람을 마중 나온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Einfahrt nach Trier, 딱 짧은 문장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 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생각하고 그 존칭 쓰고 이슈베이트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문장이고 지랄이고 딱 한마디만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타고 가서 트리어까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밤 한 9시 반? 근데 그 트리어 역에서부터 모젤 강가에 있는 유스 호스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 앞에, 역에 그 사물 그 보관함에다 들고 온 가방 집어넣고 제일 중요한 것들만 챙겨가지고 택시를 타러 갔죠. 그래서 nach Jugendherberg 그랬지. 못 알아들어. 그 유스 호스텔 그랬어. 또 못 알아들어.
그걸 한 10번쯤 했어. 그랬더니 이놈이 나 이게 해야 이렇게 베토능을 쫙 바꾸면서 알아들은 척하고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뚫림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자브리켄 크기가 사투리가 아주 심한 데거든요. 표준 독일어라기보다는 물론 저기 뮌헨 바이에른 쪽 사투리 촌놈 사투리도 더 유명하긴 한데 자브리켄 사투리도 거의 알아듣기 힘든 노동자들 사투리 뭐 이런 게. 근데 그걸 타고 가면서 쫙 지나가는데 옆에 까만 문 로마 콘스탄틴 대제 때 포르타 니그라가 있는 거예요. 웬 짐승 같은 진짜 강력했었어요. 그래서 난 로마 갈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리고는 그 프랑크푸르트 하upt바hnhof에서와 트리어 바hnhof에서 택시 잡으면서의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이런 거지 같은 새끼. 나 이제 독일어 애들한테 묻지 않는다. 마음을. 그래서 10월 24일 날 월요일 날이 그 분반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22일 날 토요일 날 도착했어요. 제가 나이도 많은 상태에서 가려고 그래서 비줌이 잘 안 나와가지고 22일 날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 토요일 날 11시에 겨우 율스호스텔 들어가서 잤죠. 일요일 날만 남았고 이제 대학이 어딘지 확인돼야 되고 거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묻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율스호스텔에서 지도를 샀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혼자서 그 트리어 시내를 다 지도 보고 쫓아가가지고 대학을 확인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독일 애들한테 묻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느낌에서 그 1학기 때, 그러니까 가을 학기 때 작업을 뭐 이것저것 뭐 해오던 대로 뭐 보고 뭐 시도하다가 그 마침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볼프강 네슬러라는 사람의 교육에 있어서 서예가 있었어요. 근데 서양 서예지, 펜서예. 그리고 토비 연순이라고 아이슬란드 캘리그라퍼가 와서 한 열흘간 집중해서 서예 수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을 쓰는 거야, 이렇게. 중세 때는 이렇게 썼다, 뭐 로마 때는 이렇게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자기네들 펜 글씨의 역사에 따라서. 근데 이제 나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독일어. 길거리 가서 이렇게 간판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문자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들을 하기 전에 자르고 깨고 부시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갑작스럽게 맞이한 독일어 사회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연기되어서 저런 작업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가고 룬트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한 20명쯤 되는 학생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니 어디서 어떻게 전시할래? 라는 이제 작업 계획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보니까 저기 독일어는 못하지만 눈빛들이 좀 치열하게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도 교수가 전체를 조직을 하니까 막 자기 작업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 긴장감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공간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쟤네들하고 그걸 위해서 당연히 투쟁하고 싸워서 더 좋은 자리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러기가 싫은 거야. 뭐 등록금이 다 독일 애들 세금으로 공짜로 다니고 있는 뭐 이런 이유는 핑계인 것 같고, 하여간 나도 봐도 내 작업은 여기 꼭 있어야지 해가지고 제일 중심되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설득하고 이러는 게 너무 구차해 보이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게 된 게 전시를 하는데 아무도 찾지 않을 자리가 어딜까. 그러면 저런
이거 쉽게 독일어로 설득할 능력이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창을 생각을 했어요. 저 이제 옛날 펠클링엔 제철소의 한 1800년대 말, 뭐 이때 만들어진 이 아주 나쁜 철골의 작은 유리들로 저렇게 된, 누가 저 창을 선택하겠어? 내가 이 창에다 하겠다고 그랬지. 이제 아무런 경쟁도 안 받겠다는데. 이제 그때 그 경험들이 계속 이때까지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기 잘 차려져서 제공되는 미술관들에서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아무도 안 찾을 것 같은, 여기 옥수수밭도 그랬고, 어떤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연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도 이 타이포그래피 하시던 분도 이 종이가 굉장히 특별한데, 이분이 20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남긴 유품 중에 거의 한 수십 박스가 그냥 종이들이에요. 그런데 다들 다른 종이지. 질감이 다르고 색깔이 약간씩 다르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도 몰라. 근데 이제 저 작업을 할 때 또 하나 특별했던 요소가 배경과 받치는 것과 받쳐지는 것, 이런 것이 미술사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탕이 꼭 있어야 되나? 바탕이 없는 회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뭐 이러면서 투명 바탕에다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었어요. 그냥 그림도 그리고 문자도 저기다 투명에다 쓰게 됐고, 거울을 선택했으니까 거울 위에 투명 그거 위에다 그린 거를 갖다 붙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작업을 하면서 그 전에 회화를 하던 상태랑 볼프강하고 굉장히 나는 조금 더 다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대화해서 저 작업을 하겠다고 계획에서 얘기했어요. 25개 창에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제 내가 작업 진행하는 회화적인 눈이 너무 강해서 조금 달랐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싸울 정도까지 몹시 불편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저렇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확실히 그 조각가의 눈이 가진 장점들을 금방 설치하자마자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바탕이 없는 그림을 생각을 했고 유리창을 선택한 데에서 저 길로 바로 느껴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못 느꼈었는데, 저렇게 창에 설치됐을 때 뒤에 공간이 투명하게 투과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에 끼어들므로써 조형의 어떤 자기 존재성을 흐리기도 하지만 또 도리어 살려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앞쪽 공간은 대비치는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인데 공간을 다 포용하는, 그리고 회화성에서 그 조각이나 설치라는 공간 개념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처음 경험이었고, 그리고 독일어 문자에 대한 사정없는 불만을 좀 풀 수 있었던,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와 저런 작업을 하는 요소들이 얘기가 돼서 이제 이 연기 창작이 출발하게 된 이 작업에 기대어져 있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또 들어오는 게 물이라는 요소가 들어오는데, 물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작업이 있었어요. 한 5m 평면의 공간에 옆쪽에 공방에서 쓰던 수도 라인이 와 있고, 우연한 발견이지만 수도 꼭지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다 부드러운 호스를 연결했죠. 투명하고. 그리고 바닥에는 전부 다 파란색을 칠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효과들도 많이, 수채화할 때 물기가 있을 때 색하고 바싹 말라버릴 때 색의 어떤 생동감의 차이 같은 게, 그래서
물을 조금씩 틀어놨어요. 졸졸졸졸졸 나와서 자꾸 이제 이 물의 형태들이 커져가요. 그리고 이제 준비할 때 난 한번 세게 틀어봤죠. 팍 튀는 거를.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물을 틀게 되면 이게 수도꼭지가 삐뚤어져서 그렇겠죠. 바로 세워놨으면 저런 식으로 마음대로 춤추지 않을 텐데 온 공간을 막 그래서 실제의 의도는 이 마태복음 14장 25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작업을 하게 됐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요한이 그 살로메 때문에 목이 날아가고 예수가 울적해서 갈릴리 호수에 떠나는 제자들을 먼저 가라 그러고 혼자서 좀 언덕을 이렇게 거닐다가 어스름해졌을 때 무리를 걸어서 배에 다가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당신입니까? 그러면 나도 걷게 하세요. 해서 그래 걸어라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예수가 무리를 걸어서 오고 있고. 근데 갑자기 파도가 세지니까 베드로가 겁을 먹고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가 손을 뻗어서 베드로 손을 잡아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는가? 믿음이 크면 물에 안 빠진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땅이 물이라고 생각하고 땅에 빠져든 사람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땅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 파란색이 좀 물같이 될 수 있게끔 물을 약간 흘려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몇 학기 때일까? 한 4학기 이때일 것 같은데 작업을 하고는 그러니까 오프닝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날까지 작업이 끝나면 작업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술 한잔 먹고 늦잠 자고 대개 결심은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와보지도 않아서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게 이제 물이 이러니까 이 관객들이 저기서 틀고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물놀이하고 아니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벽에 이렇게 연필로 써놨거든요. 그걸 제대로 읽은 사람이 몇이나 될지 그리고 막 한 2, 3일 지나고 갔더니 니 작업 너무 좋다고 막 관객들이 너무 난리라고 이제 그때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 작업들이 중요한가 관객들이 그걸 가지고 노는 게 중요한가라는 문제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틀에서 지금 이 작업에 물이 들어온 물을 사용하고 물이라는 매체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실험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관객이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어떤 요소가 생긴다라는 그러니까 졸업할 때 능연미술이라는 개념으로 세우게 됐든 어떤 단초가 됐든 작업이 그래서 지금 이 작업하고 연관되어서 서로 기대었던 작업들을 중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삐뚤어진 수도꼭지도 행운이었고 그때 이제 독일 간 김에 전 기독교에 믿음은 없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기독교 학교래 가지고 고등학교 때 외에는 체불을 강제 체불처럼 출석 체크도 하고 이러는 식의 학교들이라 가지고 뺑뺑이로 갔는데도 고등학교는 캐톨릭 학교인데 김수환 추기경의 품위 때문에 목요일 1교시 미사를 안 믿는 사람은 안 와도 돼. 그럼 누가 가? 고등학교 때 그 쌩쌩한 나이에 1시간 늦게 등교해도 되는데 한 번도 가. 그래도 하여간 기독교의 영향은 있었고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목사님 수업이 기독교 수업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독일 가서 루터 반 성경을 샀어요. 루터의 성경 번역이 그게 중세의 기독교를 혁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보다가 저 문구를 만날 거고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는가. 이게 이제 독일어로 적었을 텐데 이제 기억은 못하겠고 거기에 기대어서 저 작업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연기 창작이라는 개념에 이렇게 한 작가와 연기해서 하나의 작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가 중학교를 맨 처음엔 고려중학교로 배당받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대광중학교로 뺑뺑이로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막 철저한 기독교 그런데 너무 좋았죠. 매주 영화에, 매주 중창, 매주 국화전시에 너무 좋았어요. 중학교 때 문화생활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기억들이 신앙심은 얻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 발전에 교회가 기여한 게 많죠. 많죠. 실제 왜 천막 교회하고 네, 60년대 전쟁 때 거기는 구세주들이었죠. 가면 먹을 거라도 주지, 노래 부르지, 화음이 뭔지 어떻게 알아? 오르간 쳐주지. 저 청소년 때도 그랬어요. 오빠는 교회 오빠였어. 요즘 센터 이런 거 있으면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 오던 내가 확실하게 믿음은 얻지 못했던 그 기독교의 한 텍스트가 작업에 기대어서 연기 창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연기 창작이 작가와 작가 간에 기대어서 함께 일어나는 작업도 있겠지만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작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 실제 저 작업에서 중요했던 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개념으로 관객들을 전혀 안 따라주는구나. 쥐들 못대로 노는구나라는, 그리고 그 관객의 그런 동참이 연기 창작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작업이 있은 이후에 이 작업에서 이렇게 힘들게 물 뿌리고 이걸로 식자해가지고 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흔들리는 것도 실내에 전시를 하니까 좀 덜하고, 그래서 막대기나 이런 걸로 휙 지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재질에 대한 배려가 없어가지고 녹이 쓰이고 별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이런 성과를 못 얻었겠죠. 이제 정준영 작가님이 저 작업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에 연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작업으로 이제 이걸로 시작해서 함께 문자금이란 기획을 큰 공간 기획 내에서 했고, 여기 요 바로 앞에 있는 우물에 비가 많이 오면 저만큼 차거든요. 이제 한글 자음들을 띄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작업을 꺼내는 거는 이것에 연기해서 새롭게 이어지는 연기 창작.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거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어의 전통을 이렇게 연결시키더라고요.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없었고 리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 문자에서는 모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모음이 없으면 지금 저걸 보고 발음을 해보세요. 오. 하여간 절해 놓고 저게 표음 문자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발음이 가능한가?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의미는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히브리어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성 문자들이라서 제사장이나 사제나 그러니까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교단 속에 받아들여진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대요. 모음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읽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허락된 그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만 소리 내서 읽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신성 문자의 그런 어떤 신비로움 같은 것들이 제사장들이 정치 경제적인 독점을 위해 그였는지 하여간 신과에 만난 왜 카발라 유대 카발라나 이런 것도 여전히 그런 요소잖아요. 그래서 한글 알파벳에서 한글 문자에서 모음을 다 빼고 자음들만 갖다가 설치를 하고 이 책에서 이 물책에서 했던 바람이 흔들리는 데에 따라서 글자들이 처음에는 그 연못가에서 하나씩 띄워갔는데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연못 중앙 지점에 지금 저 아다르고 어다라의 아시바 하나만 7m짜리예요. 조금 긴 아시바 하나를 저기다 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비치는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저게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물 위에서 기준선을 만들어주고 어느 쪽을 원하는지 선택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모음을 끼워 넣어가지고 발음하고 그리고 모음과 자음 조합을 자음은 어떻게 보면 주어지지만 모음은 마음대로 넣기 때문에 꽤 다양한 그 소리와 의미 구성의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오라클을 지가 가지고 자음 오라클이라고 여기서 이 작업에 기대해서 한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작업이었는데 제목이 고래 뱃속에서 빛을 몰아내다예요. 2007년도에 상판분교라는 데에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상판 주민을 위한 금전 이런 게 경기문화재단에서 좋게 평가받아가지고 2년째 지원금이 나왔어요. 근데 해가 바뀔 때, 그러니까 12월 말에 지원금이 확정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곧바로 그 가평교육청에서 그거 사용할 수 없다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수수밭 전시를 하게 됐고 그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가평 군내에서 했어야 됐고 전시 공간이 없으면 옥수수밭에서 하게 됐고 근데 이제 2007년에 갑자기 초등학교 교실 2개가 있던 공간에서 함께 세미나를 하다가 갑자기 공간이 없어지고 공간이라고 얻은 게 금남리 이렇게 창고 같은 이상한 작업실을 얻었고 거기다 짐은 옮겨놨는데 세미나 하긴 참 그 집을 얻을지 못 얻을지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쌈지 스페이스 레지던시에 신청을 했어요. 혹시 공간을 다를까 이 작업하고 연결되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문자들이 겹치고 여기서 이렇게 문자들이 겹치는 이런 경험을 하고는 겹쳐지는 문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전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영어 단어 같은 걸 거의 못 외우고 그래서 단어를 외우면 열심히 써야 돼. 그래서 쓰다 보면 동일한 단어 10번씩 쓰면 쭉 이렇게 나열해 쓰기는 아깝잖아요. 그럼 겹쳐서 막 쓰는 거야. 많이들 하지 않나요? 그러면 새까매질 때까지 쓰는 거죠. 그러면 버리고. 근데 이게 새까매지는 게 괜찮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 공간에 1년간 있으면서 이 아시바 미술관 대표였던 박형철 작가가 중론 세미나를 하자 그랬어요. 불교. 저도 이제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너무 어려운 뭐 팔불 뭐 불멸불생 뭐 불일불이 뭐 하여간 이런 그 중론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의 한자들을 중론 한자들을 그냥 벽에다가 그냥 목으로 계속 쓴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도 주지 않는 레지던시인데 끝날 때 작품을 달래. 쌈지 창고에 보관한다고 한국은 기증. 그래서 기증할 준비를 한 거예요. 벽에다가. 거기다 가져갈 준비를 하고. 이제 벽에다가 저렇게 써서 이걸 기증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뜯어갈래 그랬더니 뭐 안 받겠다는 거지. 그래서 칠해줬지. 어떻게 되나? 다시? 흰색 벽을 원위치 해달래 그래서 깨끗하게 칠해서 벽 속에 이제 묻어줬죠. 이제 그 행위는 실제 그 전에 2004년도에 이영철 교수가 장림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아르코 미술관에서 깜깜한 전시를 했어. 그러니까 만지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불을 다 끈 거예요. 그리고 전시를 한 거야. 어떻게? 깜깜하게. 도슨트가 장님 실제. 그리고 도슨트가 장님이었어.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붙여지는데? 뭘 드듬을 가야죠. 더듬었을 때 뭔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없이 그냥 어둡기만 한 거야? 아니 다 있죠. 저거 온갖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서 하여가 부딪히면서 드듬으면서 하여가 그 작업을 할 때 그래 나는 장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색깔을 느끼고 싶어 할 거다 해서 벽에다 빨간색을 칠했거든요. 한 5m, 8m 사각형을 칠해놓고 그거에 딱 마주대는 자리에 단을 세우고 그 위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원적외 원이니까 빛이 없어도 그 원적. 그리고는 또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지. 아르코 미술관 관리자들이 와서 깜깜할 때 몰랐던 거야 이게 있는지. 끝나자마자 누가 벽에다 그래서 깨끗이 벽 속에 감춰서 아르코 미술관의 기증. 그러니까 기증이 아니라 아르코 미술관의 수장된 작업. 그러네요. 진짜 쓰는데. 벽장. 그래서 이제 저때도 그것도 그렇고 이제 동일한 그런 거죠. 저 못 쓰는 거예요. 계속 문자를 겹치게 되면 어둠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까만 먹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흰색 먹을 쓰면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관행상 보통 까만색을 썼고 중론의 불교의 핵심적인 이론에 텍스트를 계속 써서 어둡게 만든다. 그리고 그 어둠이라는 게 부처의 해탈의 핵심인 12연기의 출발점이 무명이거든요. 무명행식. 무명이요? 무명, 빛이 없다. 그게 어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중론의 모든 텍스트를 배우고 쓰고 또 외워서 깜깜해졌다.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빛을 몰아내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있으면서 1년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런 막 문화적으로 맞질라. 그래서 내가 마치 연화처럼 고래 뱃속에 있었던 거 아닌가. 고래 뱃속으로 도망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운데 성경 요나서의 그 고래 뱃속에 갇혀 있는 그 요나 부분을 낚싯바늘로 해서 이렇게 매달아. 고정시키는. 그러니까 낚싯바늘에 걸린 요나서이고, 저 아시바 구조들은 여기 탁자가 있던데 이 탁자가 가 있었어요. 세미나를 했어야 되니까. 이거 아니요, 이 큰 탁자가 여기 지금 쓰인 탁자는 이건데 그렇죠. 원래는 이게 1년간 이게 놓여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쭉 둘러앉아서 두 개가 갔었나? 뭐 해가 큰 공간을 전체가 아무것도 없이 작업 하나도 안 하고 탁자 놔놓고 탁상 공부만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탁자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저렇게 지금 아시버가 이렇게 놓여 있는 공간이에요. 제 심장 높이로 해서
내 심장이 움직이던 곳에 사람이 다시 지나갈 수 없게. 하여간 그쪽에 저 신촌 홍대와 연대 사이에서 몹시 불편한 1년을 그래서 고래배 속에서 빛을 몰아 4달 하면서 이 연기 창작과 관련해서 이 작업에서 시작해서 겹치는 문자들을 했고 그리고 그 글자를 써가면 써갈수록 어둠이 짙어진다. 배우면 배울수록 무명이 가까워진다. 뭐 이런 식의 이게 저 의자, 저 탁자 밑에 저 동그란 건 뭐예요? 그게 이제 저걸 쓸 때 쓰던 물감통인데 바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바다 대신 여기 이제 바다죠. 고래가 있어야 되니까 바다가 필요해서. 그리고 이제 그 겹치는 글자가 정진영 작가님의 문자극에서 이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반야신경 257자 쭉 낮자로 이렇게 이어지고 가운데 257자가 한꺼번에 무작위로 겹친 이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저 연기 창작에서부터 연결되어서 그 문자들이 겹침이 좀 더 과격해진 거고 문자금에 같은 점이 나오는데 실제는 이제 반야신경이 기독교의 주기도문처럼 불교에서는 예불 때마다 제일 많이 독송되는 내용이고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 다 밀도 이렇게 축약된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 반야신경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연히 이제 저 정진영 작가님은 화엄사라고 기억하고 나는 어딘가 딴 데 가서 기억한 송강사라고 기억하나 뭐 이렇게 새벽 한 4시쯤에 가야지 돼요. 예보를 보려면 가면 진짜 괜찮아요. 아침에 그 수도자들이 야 그 시간에 일어난단 말이야. 일어나서 촛불부터 켜고 반야신경이 울려 펴지면 나야 이제 불교에도 힘듦이 없으니까 예불에 들어가진 않는데 바깥에서 그리고 그 만트라라 그러나요? 만트라 맞죠? 네. 그 얘네들의 뭐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레고리안시 찬트도 있고 이게 독송인데 아주 중후한 음악처럼 그래서 반야신경 독송도 듣고 있으면 참 좋은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아지아지 바라지잖아요. 가자 넘어가자거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자라는 게 핵심 얘기인데 넘어가는 거를 마치 한 걸음 걸어가듯이 한자 반야신경을 읽어서 넘어갈 수 있겠나. 실제 반야신경 내용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지 해탈이 될 겁니다. 텍스트의 기본적인 문제죠. 글자들을 좌에서부터 우로 선형적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읽는 시간성. 근데 그것들로 내용은 구성되지 않는다. 한자가 울리고 나면 그 다음 자가 울리면서 그 앞에 울림을 먹어버리니까 크로노스처럼. 그래서 그 깨우침은 반야신경이 한꺼번에 다 울려야지 될 거다 해서 낮자로 쭉 배열하고 저조연이 만들어진 거고 오프닝 때는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한 장씩 얻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함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작업에서 연기해서 여기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도노와 조모에 대한 얘기고 교종과 삼종의 어떤 통합 같은 뭐 하여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한 작업인데
문자금 기획을 할 때 차정인 작가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거를 이제 이분은 미술 교육으로도 유명하고 이쪽 계열에서 상당히 뭐 인정받는 작가인 것 같아요. 뭐 저 두 채를 한 박스를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작업하자고. 그래서 갑자기 여기다 그 채를 쭉 늘어놓고 각자 뭐 작가들이 거기다 아니 나는 뭐 하지 하다가 그래 뭐 늘 하던 게 이거니까 하고 아마 반야심경을 다 썼겠죠. 그래서 이제 글자 열심히 글을 쓰면 쓸수록 어두워지고 빛을 몰아내서 무명의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무명부채선이라고 이름을 좀 무명부채로 바람을 붙이면 어떨까? 하여간 이제 이 작업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식의 이 작업이 나오기 전의 작업과 그 후에 이렇게 나간 것들이 다 연기창작이라는 개념으로 뭐 각 작업마다 자기 독특한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이번에 특히 이제 연기창작이라는 제목을 끌고 기획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연기창작이 이제 첫 시작됐던 부분과 그 후에 다른 여러 작가들하고도의 관계들이 있었겠지만 이 이제 문자금하고 관련해서 나왔던 연기창작 작업들을 봤고요. 그리고 금방 끝낼게요. 그리고 이제 연기창작의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2012년에 연기창작들을 원래는 3개를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는 헤이리의 논밭 갤러리에서 그리고 하나는 여기 금천예술공장에서 그리고 하나는 경기도 미술관에서도 커뮤니티 아트로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겠다 다 냈는데 그 학예사가 보더니 이거 커뮤니티 아트 아니라고 빼버렸죠. 그래서 저 경기도 미술관에는 2016년 겨울에 가게 됐고 그래서 참여 인원들이 좀 바뀌어 버렸는데 그 헤이리에서는 옥수수밭 팀과 아시바미술관 박형철 작가랑 김영래 작가랑 해서 거기 했고 여기는 이제 문자금 팀이 참가하게 됐어요. 경기도 미술관에는 그은공간 팀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병철씨 대희 작가님 뭐 이렇게 이제 무산이 돼서 몹시 기분 나빠해. 실내에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그때 뭐 제목도 뭐 하여간 커뮤니티들을 이루고 작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체들을 다 초대를 해서 전시를 구성을 했어요. 커뮤니티 아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기 어디라고요? 금천예술공장. 그렇죠. 그 안에 미술관이에요? 네? 그 안에 미술관. 창고. 창고동하고 뭐 미술관 전체를 다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기획을 김월식 작가님이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공간을 목재 골격을 짓고 비닐로 깔끔하게 이제 각자 전시 공간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팀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는 아시바 미술관도 있고 보니까 요 영역이 배당되고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아시바 구조는 스케일이 너무 커서 다른 애들은 벽 한 2m 50, 3m도 안 되는 그 벽으로 이렇게 쫙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기 우리 좀 너무 크게 들어가가지고 좀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불균형 같은 게 생겼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기획자가 미리 좀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뭐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하여간 실내는 이런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전시했던 사진도 있고 이 뒤에는 칠꽂이가 있어가지고 뭐 도록도 있고 여기는 암실이 돼서
그 작가 방송이나 이런 영상도 있고 그리고 각 작가들의 작업을 아시바 골조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연기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실내는 이렇게 되고 바깥쪽에는 창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창을 못 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좀 미리 상의가 됐어야 되는데 바로 그 옆에 그 정기현 작가의 닭장이 들어온 거야. 그 뿅아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때 막 치워지는 아마 정기현 작가가 몹시 화를 냈다고 그랬더만. 근데 문은 못 닫는 걸 어떻게 했지? 말도 못하고 이제 정기현 작가는 그 해에 그 헤이리에서도 같이 전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왔더라고요. 근데 그 배치를 그렇게 한 건 잘못한 거지. 딴 데로 저 닭이 실내로 넣어주던지 그래서 안 추워서 참고요. 그 바깥에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연기 창작이라는 틀로 하면서 각 작업들이 5명의 작가의 작업을 아시바로 밖에 묶었고 그 묶을 수 있었던 기본이 원래 작업할 때 아시바 미술관들이 작업이 요청하는 공간들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세워놓고 안에 빛도 있고 선풍기도 돌아가고 뭐 계기판도 있고 날개도 있고 뭐 발전소 같은 틀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이제 전체 그 우주선의 조종석 같이. 근데 원래 이 작업은 이따가 이제 공간을 한번 보시면 가서 보겠지만 사기 형자라고 이렇게 좌우 윗밭에 설치가 되었던 작업이거든요. 사기 형절? 사기 형자. 자. 네. 그 형태를 부리는 것 또는 우리는 이제 문자그 틀에서 조형 이론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형태를 형태 얘기하는 것. 그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장자가 공자를 슬쩍 빌려와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자기 이론들을 쓰는데 공자가 초나라를 넘어갈 때 초나라 국경을 넘어가면서 큰 돼지를 만났대요. 근데 이제 어미 돼지가 이만한 돼지가 누워있고 뭐 그런 모습만 새끼 돼지 한 수만 이렇게 붙어서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오글오글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새끼 돼지들이 쫙 도망가더래. 그 순간에 어미 돼지가 죽은 거예요. 엄마가 죽은 이 이제 공자의 또 위대함 이런 거죠. 새끼 돼지가 살아난 것은 어미 돼지의 몸이 아니다. 그 형태가 아니다. 새끼 돼지들이 살아난 것은 그 형태를 부리는 것이다. 사기 형자다. 그래서 아마 장자 미학에 그 장자 쪽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뭐 연계되겠지만 여러 가지 단례가 있는데 사기 형자도 조형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고 우리 문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컨셉이 중요하다 이런 건가요? 그거보다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모양보다도 어떤 생명력이 근데 그게 생명력이 미술에 있어서는 뭘로 바뀔지 그게 컨셉이 될지 뭐 하여간 네네네. 네, 이 형태가 그쪽으로 그렇게 바깥에 와서 조정석처럼 다가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인데 아까 실내에서 반대쪽에서 찍었던 거죠. 큰 판에 2m40, 2m40 판에 이렇게 숫자들을 오글오글 다 하나씩 붙였어요. 이 작가는 사진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완전히 개념 사진이죠. 그 사진에 있어서 그 밝기 단계를 10단계로 나눈 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존 시스템에 해당되는 숫자들로 붙이고 이게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마치 근데 이제 큰 우주선의 조종석의 계기판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설치가 됐고요.
이분 너무 그 출발점이 어려워서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한쪽 저쪽에 이제 그 계기판이 반대쪽으로 있고 이쪽 바깥쪽을 향해서 한 5m 높이 있겠고 천장이 그렇게 높은데 이게 높이가 여기에 이제 차장인 작가의 여자의 방의 작업이 다가왔는데 실제 전시됐던 모습은 이때 저 실내에서 느낄 수 없는 이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밑에 아시바 골조로 만들어 놓고 이제 지탱하게 이렇게 지지 아시바를 꼽아놨는데 이게 움직여서 땅에다 흔적을 한 1m 이상 한 90? 그러니까 뭐 120, 90에 480, 뭐 이 정도 천이 받는 바람이 힘이 그리고 이제 이 작가의 컨셉은 계집 여자 부수가 빠진 한자들을 써요. 그리고 그 한자들의 의미가 저걸 소자 옆에 계집여가 들어가면 묘할 묘자 그리고 빛날 양자 옆에 계집여자가 들어가면 여자가 빛난다, 여자가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 될 같은데 음탕할 탕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한자를 다 조사해 가지고 이 가부장 사회가 여자를 얼마나 폄하해서 평가했고 사회화했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고 그래서 여자만 들어와야지 의미가 형성되는 방이에요. 남자는 들어와봤자 필요 없어. 저 옆에 시어머니 곧자 곧 이렇게 쓰면 뭐 그런 거잖아요. 좀 한자 실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했던 여자가 들어와야지 기능하는 그 한자들이 전시에서는 날개처럼 뭐 컨셉도 좋았고 이분 뭐 작업한 스케일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한쪽 귀퉁이에 저 뒤에가 여기 정기현 작가의 답장이고 여기 창문이 열려서 추운데 여기에 이제 그 아크릴판을 세우고 요 밑에 맨 밑에 덩어리하고 그 위에는 본문 디자인한 깔끔한 양면 페이지들이 한 장씩 놓여 있고요. 저 위에 집중 조명이 쏘고 있고 맨 아래 여기에 엑기스가 놓여 있고 이 작업들이 원래 전시될 때는 요 회랑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가 됐던 거죠. 뭐 주역 그리고 또 뭐 노노 뭐 하여간 가장 지혜서라고 하는 책들을 다 뜯어가지고 펄프로 해체를 해서 그리고 그걸 뭉쳐서 다 뭉쳐서 책 모양을 하나 만들고 조용해서 내고 그 엑기스는 받아서 이렇게 저거만 한 모금 하시면 모든 지혜를 한 번에 근데 이제 그 전시될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발전소 에너지원인 것처럼 그리고 제 작곡은 이걸로 갔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암실 위에 원래 이 등이 있어요. 금천예술공장에 요거 하나만 켜고 다른 데는 다 끄고 요 밑에가 이제 제가 갖다 조명을 마주 세워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암실 덩어리 밑에는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마치 동력 장치처럼. 근데 이제 이 작업의 뿌리가 된 기된 거는 이제 이 작업인데 여기 5번 밭에 이제 늘 배추를 심으면 농약을 안 쓰니까 벌레가 엄청 먹어요. 그리고 배추가 뭐 완전히 망사 배추가 돼버리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여기 와서 우리가 판매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먹을 거 농사하면서 농약 뿌리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농약 없이 뿌리고 우리 어머님이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곁잎은 니네 먹고 쏙잎은 우리 먹자. 그리고 이거로 니들이 먹고 이거로 우리 먹자. 뭐 그러면 알아듣는데. 그래서 저거를 이제 설치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반만 먹어라. 5시간 동안 30분에 한 번, 30분간 불이 들어오고 30분 끓이고 30분 불이 들어오고 해서 밥만 먹어라라는 작업이에요. 그때 이제 이 금천예술공장에서 한 컨셉은 요 청주 옛날에 담배 공장. 네, 담배 공장에서 한 태진 씨 작업이 여기 있네요. 태진 씨 눈꺼풀. 그 전시의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각 지역에 있는 그 커뮤니티들, 그러니까 창작 모임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 공간이 초대돼가지고 그때 아마 한대희 작가가 여기 레지던시를 갔었었고 아마 그래 알려져가지고 우리도 하게 된. 그 갔을 때 실제 요 빛이 비추고 있는 부분에 처음에는 이렇게 둔덕이 있었고 그냥 놀리는 둔덕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고추도 심고 배추도 갖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만 먹어라 빛을 여기다 비춰야지 하고 저기다 설치를 해놨는데 설치한 그때 한 일주일 했나요? 가서 뭐 지내다가 우리나라 공사 속도가 얼마나 바쁜지 다 끝나고 이제 설치가 끝났는데 하루 만에 와서 그 둔덕을 싹 밀어버리고 주차하냐고. 그래서 그 텃밭이 싹 없어지고 그 바로 뒤에 있던 건물이 탁 노출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청주 공예 비엔날레관이. 야 그래 밥만 먹을 놈들이 대상이 그대로 선택이 됐네. 이 자본주의의 세계 박람회 광고 시스템에 밥만 먹어라 글로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빛에 마주서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작업보다도 더 이전에 이런 작업을 했더라고요. 빛을 가지고 여기 그 경양 하우징 페어에 어느 디자인 회사가 들어가면서 초대를 해가지고 했던 작업인데 이 긴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두 개의 벽을 설치하고 마주한 벽에 64개씩 조명을 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면 켜지고 아니면 꺼져 있다가 그래서 빛이 생길 때 소형 요소와 마주하는 빛 이런 개념이 마주 비추는 빛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밥만 먹어라 이전에 훨씬 이전에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연기 창작을 얘기하니까 그때 밥만 먹으라부터 쓰이던 빛이 지금도 저기서 지금 LGS 전차역에서 낮에 아침 9시 그리고 12시, 1시, 2시, 3시, 4시인가 이때 한 번씩 30분씩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까지가 제가 이제 연기 창작이라는 틀로 소개하려고 준비한 내용이고요. 회의리에서 했던 거나 경기도 미술관에서 했던 것 뭐 이런 것들 자리 바꾸기나 뭐 이렇게 보시면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우리가 기획을 하면서 그은 공간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그은 공간을 할 때는 굉장히 계획도 많았고 협력자들이 많았어요. 김창원 박사나 뭐 김경집 박사나 이정모 박사 하기를 하죠. 이정모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정신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틀로 이렇게들 했었는데 진행해가면서 기획자가 없는 기획 그리고 작가들은 누구나 자기 규칙을 만드니까 목적들의 나라 그래서 칸트의 그 윤리형이상학 정조 세미나 하면서 그런 틀로 그리고 연기 창작 이런 틀들이 계속 변해가면서 다가왔고 올해 연기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고 각 작가들이
각자 다 다른 작가들이 자기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가 모두 다가 목적인 상태로 함께 전직할 것인가, 이게 연기창작이라는 이번 기획의 가장 큰 목적이고 성과이고, 연기창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좀 심각해지는 거는 과연 무로부터의 창작이 있는가, 시인의 어떤 창조 외에 무로부터의 창작이 있는가. 무로부터의 창작이 없다라면 모든 미술사의 모든 창작은 연기 창작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좀 열악한 공간에서 어떻게 임기응변하고 어떻게 방편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무로부터 창작이 없다면 그 자본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배타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뭐 그런 내용에서 더 발전해 나갈 때 자본주의의 부도덕함은 생산력을 예상하고 노동계약을 맺는데 그 노동의 숙련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자본가가 먹어버린다는 거죠. 재배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잉여 가치를 착취하게 되는, 지금 연기창작이라는 개념으로 할 때 자본주의의 근본 출발점에 있는 저작권 개념, 오리지널리티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요소. 그리고 연기설을 이제 기대어서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소연과 능연이 기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연기창작은 실제 부처의 깨우침이 이를지는 모르겠는데 중론이나 유식론이 나올 때 그 모든 것이 서로 기대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도 주체성이 없다. 제법 무화가 불교의 제일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인데, 어느새 유식론이 오고 중론이 다가오면서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왜곡된 거 아닌가. 소연이 능연과 기댄다. 한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연기 자체는 능연이 능연을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기 창작은 소연의 능연이 기대는 게 아니고 능연의 능연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능소 갈등의 부분을 능능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주객 관계와 소유와 삶의 관계와 남과 여나 음과 양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연기 창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뭐 하나의 예로서 아시바로 다 연결한 경우도 있지만 이때까지 늘 그런 공간에서 전시해 왔을 때 앞으로 어떤 식의 연결들이 되고 어떤 식의 뭐 그게 될지, 새로운 뭐 올해는 또 새로워질 테니까 잘 보죠. 그리고 일단 이제 이 화면 프레젠테이션은 끝내고요. 어차피 이 다음 단계는 실전 가능성 세미나로 넘어갈 거고, 여기서 전시가 필요하니까 한번 함께 전체 공간을 둘러보는 걸로 하고, 둘러본 다음에 의회에서 뭐 보면서 이 연기 창작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